이 고을은 내 것이니라. 내 눈 밖에 나는 자는 길수꼴을 면치 못할 것이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약초꾼 길수. 병든 어머니는 약 한 첩 없이 홀로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입을 닫았고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지요. 박찬봉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등등하였고 길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억울함을 풀어줄 자가 나타날 것인지, 길수는 살아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요. 6070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 옛날 한 작은 고을에 이른 아침부터 장터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가을볕이 처마 끝에 걸리고 들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볏짚 냄새를 실어 나르던 그 무렵이었지요. 장터 한복판과나 마당에는 아전 박찬봉이 떡 버티고 서서 백성들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박찬봉은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로 관복 대신 기름이 번지르르한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지요. 허리춤에는 굵은 가죽끈을 두르고 손에는 나무 몽둥이를 들었으니 그 기세가 등등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어서들 내놓지 못하겠느냐? 이 고을 약재는 관아 몫이니라. 박찬봉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백성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하나둘 약보자기를 내려놓았지요. 갖은 산약초를 정성껏 쌓아온 보자기들이 마당 한켠에 쌓여갔습니다. 묵묵히 보자기를 내미는 손들마다 손가락 마디가 터 있고 손바닥이 거칠게 갈라져 있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고된 노력으로 거둔 약재들인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장터는 숨죽인 듯 고요해졌고 상인들도 좌판 뒤에 몸을 낮추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쪽으로 난 길목에서 허름한 베옷 차림의 사내 하나가 내려오고 있었지요. 등에는 낡고 해진 보자기를 짊어지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바로 약초꾼 길수였습니다. 길수는 나이 30 남짓에 눈매가 맑고 입가에 늘 웃음기가 감도는 사내였지요. 그러나 오늘은 그 웃음 뒤로 짙은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미 숨이 붙어 있으면 다행이라오. 길수가 보자기를 고쳐 매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며칠째 자리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으니 이 약초들이 어머니의 목숨줄이나 다름없었지요. 길수는 새벽별이 지기도 전에 산을 올라 하루 종일 약초를 캤고 이제야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장터 어귀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곧 느꼈습니다. 박찬봉이 길수를 발견하고는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야, 거기 천한 것! 그 보자기 이리 내놓아라. 길수가 걸음을 멈추며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으리, 이 약초는 병든 어미를 위해 캔 것이옵니다. 산삼은 아니오나 어미에게는 소중한 것이오니 부디 넘어가 주시옵소서. 박찬봉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민이라는 것이 감히 말이 많구나. 약초도 신분을 가리더냐? 길수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초도 신분을 따지겠습니까? 아픈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듣는 법이지요. 장터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 해악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박찬봉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더니 이내 몽둥이로 길수의 보자기를 3개 걷어찼습니다. 정성껏 묶어온 보자기가 마당 위로 나뒹굴었고 그 안에서 애써 캔 약초들이 흙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길수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약초를 쓸어 담으려는 손이 분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떨림으로 흔들렸지요.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눈을 내리깔거나 고개를 돌렸고 상인들은
더욱 깊이 좌판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끝 느티나무 그늘 아래 갓을 눌러쓴 낯선 선비 하나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매 안에 손을 넣고 꼼짝 않고 서 있는 그 선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마치 모든 것을 가슴에 새기듯 또렷하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선비의 정체를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길수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쏟아진 약초들을 두 손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손끝에 흙이 끼고 애써 캔 삽주뿌리와 으름덩굴 줄기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뒹굴고 있었지요. 길수는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나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함보다 먼저 서러움이 밀려왔으니 어머니의 야위어가는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으리, 한 번만 봐주시옵소서. 이 약초는 병든 어미를 위한 것이오니 제발 돌려주시옵소서. 길수가 두 손을 모아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간청하는 마음만은 간절하고 또 간절하였지요. 눈물이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박찬봉은 그 눈물을 비웃기라도 하듯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았습니다. 천한 곳의 목숨은 값이 없느니라. 어미가 죽으면 또 나으면 그만이지. 그 말이 장터를 쩡하고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지요. 잔인하고도 거침없는 그 말 앞에서 길수의 어깨가 한 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길수는 다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절을 하며 더욱 낮게 몸을 엎드렸지요. 박찬봉은 코웃음을 치더니 곁에 서 있는 아전들을 향해 손짓하였습니다. 이 약초 전부 관아 창고로 가져가거라. 아전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바닥에 쏟진 약초들을 자루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길수가 손으로 자루를 막으려 하자 아전 하나가 그 손을 발로 밟아버렸지요. 길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등에 흙이 박히고 손가락 마디가 화끈거렸으나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떡장수 노파는 고개를 돌렸고 포목전 주인은 갑자기 천을 정리하는 척하였지요.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자의 억울함을 모르는 이가 없었으나 그 억울함을 대신 받아줄 용기를 가진 이 역시 없었던 것이지요. 길수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으리, 어미가 지금 자리에 누워 계십니다. 약이 없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오니 제발 약초만이라도 돌려주시옵소서. 박찬봉이 길수를 내려다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죽게 두어라. 천민 하나 죽는다고 하늘이 무너지더냐. 그 말을 끝으로 박찬봉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아전들이 약초 자루를 둘러매고 그 뒤를 따랐지요. 길수는 텅 빈 보자기를 두 손에 쥔 채 한동안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빈 보자기만을 가슴에 품은 그 모습이 너무도 쓸쓸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하였지요. 바로 그때 느티나무 그늘 아래 서 있던 낯선 선비가 소매 안에서 작은 붓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지요. 무엇을 적는지, 왜 적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선비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하였으나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길수에게는 더욱 가혹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날의 굴욕은 시작에 불과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길수가 빈 보자기를 품에 안고 터덜터덜 장터를 빠져나가려는 참이었지요. 어머니에게 무슨 말로 돌아가야 할지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 어느 산길보다 험하게 느껴졌지요.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놈 잡아라. 관아 창고에서 약초를 훔친 도둑이니라. 길수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찬봉이 아전 선옷을 거느리고 손가락으로 길수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그 얼굴에는 분노가 아니라 교활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온 자의 표정이었지요. 아전들이 달려들어 길수의 두 팔을 붙잡았습니다. 길수가 버둥거리며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요? 약초는 내 것이요. 나으리께서 빼앗아 가신 것이요. 그러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박찬봉이 팔짱을 끼고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관아 창고에 들어가 약초를 훔쳐나오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변명이 무슨 소용이냐. 어서 끌고 가거라.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끌끌 찾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지요. 그러나 앞으로 나서서 사실을 말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입을 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 고을 사람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길수는 관아 마당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곧 곤장 앞에 엎드려야 했지요. 첫 번째 곤장이 등에 떨어지는 순간 길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살가죽이 터지고 등판이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그러나 길수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이 막히는 사이사이에 계속 외쳤습니다. 억울하오. 이 약은 내 것이요. 내가 새벽부터 산에 올라 캔 것이요. 그러나 그 외침은 관아 담장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담장 밖에서 장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다가도 하나둘 자리를 떴지요. 살아남기 위해 모른 척하는 것. 그것이 이 고을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매질이 끝난 뒤 아전들이 길수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을 뒤지고 광을 헤집고 처마 및 항아리까지 뒤집었지요. 그나마 남아있던 약초 몇 줌마저 자루에 쓸어 담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누워있는 방에서도 거리낌 없이 물건을 뒤졌으니 아전들이 나가고 난 뒤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수가 그 모습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젠 풀도 약이 되겠구려. 마당에 자라는 잡풀이라도 다려드려야겠소. 그 웃음이 어찌나 쓸쓸하고 처연하던지 곁에서 지켜보던 이웃 노파가 눈물을 훔쳤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고을에 새로 관리를 뽑는다는 소식이었지요. 박찬봉이 그 자리를 탐낸다는 말도 함께 돌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 누가 결정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박찬봉의 기세가 요즘 들어 더욱 등등해진 것이 그 때문이라는 수군거림만 무성하였지요. 그 밤 길수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등에 상처가 욱신거리고 배는 텅 비어 있었지요. 집 한 줌이 깔린 차가운 바닥에 몸을 눕히며 길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약 한 첩 없이 홀로 누워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등의 아픔보다 가슴의 아픔이 더 컸지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새벽부터 산을 오르내리며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길수에게 세상은 이토록 가혹하게 돌아서 버린 것이었습니다. 길수가 감옥에 갇힌 다음 날부터 박찬봉의 행보는 더욱 거침없어졌습니다. 마치 길수를 밟아넘은 것이 자신의 권세를 증명한 것이라도 되는 양, 박찬봉은 고을 이곳저곳을 누비며 위세를 떨쳤지요. 관아 마당에서는 스스로 관리 후보라 자처하며 아전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아전들도 이제 사실상 박찬봉의 수족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가을 수확이 끝나자마자 박찬봉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곡식을 거두어 갔고 약재와 배를 더 바치라는 독촉이 이어졌지요. 거역하는 자에게는 길수의 예를 들며 겁을 주었습니다. 길수의 이름이 백성들을 조용히 만드는 도구로 쓰이고 있었으니 참으로 억울한 노릇이었지요. 한편 길수의 집에서는 어머니가 홀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길수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만 다시 쓰러졌지요. 방 안에는 약 한 첩이 없었고 이불도 얇아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불을 떼줄 사람도 미음을 끓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눈치를 보다가 간혹 문 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대문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서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지요. 박찬봉의 눈밖에 나면 자신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졌으나 그 마음을 끝까지 밀어붙일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무렵 낯선 선비가 길수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비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살인문을 조심스레 밀고 들어섰지요. 마당에 들어서니 집 안이 온통 어수선하였습니다. 아전들이 뒤져놓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마당 한켠에는 뒤집힌 항아리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방문 앞에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실례가 되오나 물 한 그릇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안에서 가늘고 힘없는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선비가 방문을 살며시 열었지요. 어머니가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으며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지요. 방 안에는 오래된 약 냄새와 찬 공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비가 조용히 방 안을 살폈습니다. 약재 하나 없는 찬장, 바닥에 흩어진 살림살이들, 그리고 홀로 누워가는 숨을 이어가고 있는 노인. 선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으나 이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길수야. 선비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그리움과 걱정이 담겨 있는지를 선비는 고스란히 느꼈지요. 어머니는 아들을 찾는 것인지 꿈을 꾸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선비가 밖으로 나와 마당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소매 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물에 다리기 시작했지요. 그 모습을 담장 너머에서 엿보던 이웃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선비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길수 어미를 돌보는가 싶었지만 감히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그때 멀리서 박찬봉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전들을 이끌고 이쪽 골목으로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박찬봉이 길수의 집 문서를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이 어제부터 돌고 있었지요. 집 한 칸마저 빼앗기면 어머니가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선비가 그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소매 안에서 붓을 꺼내 조용히 무언가를 적었지요. 붓 끝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가늘게 울렸습니다. 이 기록이 훗날 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을이 깊어지며 산자락에 단풍이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처마 끝에서는 낙엽이 하나씩 떨어져 내렸지요. 그러나 고을 백성들에게 그 아름다운 계절은 그저 더 혹독한 추위가 다가온다는 예고일 뿐이었습니다. 박찬봉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으니까요. 낯선 선비는
여전히 고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장터 한켠에 앉아 떡을 사 먹는 척하였고, 때로는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 선비 같았으나 눈빛만은 늘 또렷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느 날 선비가 감옥 근처를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감옥 창살 사이로 길수의 얼굴이 보였지요. 매 맞은 자리가 아물지 않은 채 여러 날이 지났건만 길수의 눈빛은 꺾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발걸음을 늦추며 창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물이라도 한 모금 드시겠소? 길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선비를 올려다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선비가 물 한 사발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억울하신 게 있으시오? 길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감옥에 오겠습니까? 다만 이 몸보다 홀로 계신 어미가 더 걱정이요. 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선비는 다시 길수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지요. 이번에는 약재가 담긴 작은 보따리를 품에 안고서였습니다. 선비가 어머니에게 약을 다려드리는 동안 박찬봉의 아전 하나가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아전이 박찬봉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하였지요. 박찬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선비가 하필 길수와 연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던 것이지요. 저 선비 놈이 길수 패거리라는 것이냐? 어디 두고 보자. 박찬봉이 이를 갈며 길수를 감옥 더 깊은 곳으로 옮기라고 명하였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고 바람도 통하지 않는 가장 어두운 방이었지요. 아전들이 길수를 질질 끌어다 그 방에 던져 넣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돌벽에 부딪혀 울렸지요. 그러나 박찬봉의 분노는 그것으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찬봉은 아전 셋을 거느리고 길수 어머니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 없었지요. 박찬봉이 방문을 발로 차 열더니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 누워 놀란 눈으로 박찬봉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빛이 남아 있었지요. 박찬봉은 그 눈빛을 아랑곳하지 않고 방 안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선비가 두고 간 약재 보따리가 눈에 띄었지요. 박찬봉이 그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관할 것이니라. 어머니가 몸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보따리를 붙잡으려 하였지요. 그러나 힘이 다한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이 허공을 헤매다 이불 위로 힘없이 떨어졌고 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가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박찬봉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피식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약재 보따리를 아전에게 건네며 태연하게 걸어 나갔지요. 문 밖에서 기다리던 마을 사람 몇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소리 내지 못하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으나 그것을 밖으로 내보낼 길이 없었지요. 박찬봉이 골목을 빠져나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고을은 내 것이니라. 내 눈 밖에 나는 자는 기수. 꼴을 면치 못할 것이야. 그 목소리가 골목을 타고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낙엽 하나가 바람에 휘날리다 조용히 땅에 내려앉았지요. 세상에 이런 폐악이 또 있겠습니까? 박찬봉이 떠난 뒤 길수 어머니의 방은 오랫동안 고요하였습니다. 쓰러진 어머니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였지요. 가쁜 숨이 조금씩 가라앉으며 이불 위에 힘없이 놓인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도 없고 불기도 없고 곁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었지요. 바깥에서는 바람이 울었습니다. 찬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을 휘돌았으니 얇은 이불 한 장으로는 그 추위를 막기가 어려웠지요. 어머니가 이불 끝을 손으로 더듬어 잡으려 하였으나 손끝이 이불에 닿지 못하고 다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대문 앞에 왔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며 귀를 기울이다가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조심스레 발을 떼었지요. 그러다 또 멈추었습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한동안 대문 앞에서 서성이던 안악은 결국 긴 한숨을 내쉬며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또 다른 이웃이 지켜보다가 눈을 피하였지요. 모두가 마음속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몸은 반대 방향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것이 이 고을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으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낯선 선비는 그날도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안악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았고 이웃이 눈을 피하는 모습도 보았지요. 선비는 조용히 붓을 꺼냈습니다. 무엇을 적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붓끝이 종이 위를 움직일 때마다 그의 눈빛이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감옥 깊은 곳에서 길수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 길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지요. 상처난 등이 차가운 돌벽에 닿을 때마다 쓰라림이 밀려왔으나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훨씬 컸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하고 야위어가는 얼굴이 허공을 향해 뻗는 떨리는 손이 눈꺼풀 안쪽에서 사라지지 않았지요. 그나마 하루에 한 번 주어지는 물 한 사발과 보리 몇 줌이 길수의 끼니였습니다. 배가 고파 등이 붙을 지경이었지요. 어느 날 밤에는 허기가 너무 심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만 힘이 빠져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길수는 쓰러진 자리에서 천천히 웃었지요. 이 몸은 약초가 아니니 먹을 수도 없구나. 다려 먹을 수도 없으니 참 쓸모없는 몸이로다. 그 웃음이 어두운 감옥 안에 홀로 퍼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웃어야 버틸 수 있었지요.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길수는 웃음으로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박찬봉이 집 문서를 빼앗으려 한다는 소식은 감옥 안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아전들이 지나가며 나누는 말소리가 창살 너머로 들려왔지요. 집마저 빼앗기면 어머니가 기댈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을 길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밤마다 길수를 짓눌렀지요. 찬 바람이 창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길수는 무릎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불렀지요. 소리내어 부르지 않아도 그 그리움이 어둠 속에서 하나의 빛처럼 가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만 계시오. 길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돌벽에 닿았다가 조용히 쓰러졌지요. 바람이 창살을 울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신음소리처럼 들렸으니 길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것이 길수의 가장 깊은 바닥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자리에서 길수는 오직 한 가지만을 붙들고 버티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자신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다 저물고 첫 서리가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하얗게 내려앉은 서리가 마른 풀잎 끝에 맺혀 햇살을 받아 반짝였지요. 고을은 여전히 무겁고 침침한 공기 속에 잠겨 있었으나 그 서리처럼 작고 차가운 변화가 어딘가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길수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몸은 야위어 갔으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지요. 길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허기와 추위보다 더 강하게 몸을 붙들었으니 그것이 길수가 가진 가장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그 무렵 장터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요. 떡장수 노파가 이웃 안악에게 나지기 말했습니다. 길수가 예전에 내 손자 약을 대신 캐다 준 적이 있었지. 돈도 받지 않고 말이야. 그 말이 귀에서 귀로 전해졌습니다. 포목전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나도 기억하오. 지난 봄에 우리 집 아이가 열병을 앓을 때 길수가 밤새 약초를 다려주었소. 은혜를 잊고 있었구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목소리가 가늘었으나 그 말만은 또렷하였지요. 길수는 내가 아는 한 약초 하나도 함부로 캐는 법이 없었소. 산에서 나는 것들을 제 목숨처럼 아끼는 사람이었지. 그런 사람이 도둑질을 하였다는 게 말이 되겠소. 그 말이 장터 안에 퍼졌습니다. 하나의 기억이 또 다른 기억을 불러왔지요. 길수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 작고 소박한 이야기들이었으나 그것들이 모이니 길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증언이 퍼지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소문도 돌았습니다. 고을에 머물고 있는 낯선 선비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였지요. 선비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로 이 고을에 머무는지를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선비가 관아 기록을 열람하려 하였다는 말과 이방이 그 앞에서 몹시 당황하였다는 말이 흘러다녔지요. 낯선 선비가 주막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식어가는 국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지요. 선비는 국밥에는 손도 대지 않고 소매 안에서 낡은 약보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길수의 것이었지요. 박참봉이 마당에서 걷어차던 날, 선비가 아무도 모르게 거두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약보자기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안에는 약초 몇 줌이 남아 있었고, 보자기 안쪽 귀퉁이에 작은 표식이 새겨져 있었지요. 가늘고 정교한 붓질로 새겨진 그 표식은 언뜻 보면 그냥 낡은 천의 무늬처럼 보였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글자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표식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으며 무언가를 헤아리는 듯하였지요. 이윽고 선비가 소매 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그 안에는 선비가 며칠에 걸쳐 적어온 기록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지요. 날짜와 장소, 사람들의 이름과 행적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비가 약보자기의 표식과 두루마리 안의 어느 대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였습니다. 잠시 후 선비의 손끝이 멈추었지요. 두 곳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약보자기의 표식이 관아 기록과 연결되는 골이었던 것이지요. 선비가 두루마리를 천천히 말아 소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어버린 국밥을 한술 뜨며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장터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멀리 관아 지붕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긴장이 고을 안에 가늘게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언가 단단하게 묶여 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려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이제 판이 뒤집히려 하였던 것이지요. 서리가 내린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방이 하나 붙었지요.
고을 관리 선발을 위한 자리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바로 이튿날이었고 고을 백성이라면 누구든 마당에 모여 지켜볼 수 있다고 적혀 있었지요. 박찬봉이 손수방을 붙이도록 지시하였다는 말이 금세 돌았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를 것이 이미 정해진 양 박찬봉은 이른 아침부터 의기양양하게 관할을 드나들었지요. 백성들이 하나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골목 어귀에서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지요. 박찬봉이 관리 자리까지 꿰차게 되면 이 고을이 어찌 되겠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체념이 그 걱정 위를 무겁게 눌렀지요. 그날 오후 낯선 선비가 주막을 나섰습니다. 며칠 동안 머물던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짐을 단단히 챙긴 뒤 관아 쪽으로 걸어갔지요. 선비의 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느긋하고 조용하던 걸음이 오늘은 어딘가 단단하고 목적이 뚜렷하였지요. 지나가던 이웃 노인이 그 뒷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선비가 관아 이방을 찾아갔습니다. 이방은 선비를 보자마자 안색이 굳어졌지요. 선비가 소매 안에서 패 하나를 꺼내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방이 그 패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뜨더니 갑자기 허리를 깊이 숙였지요. 두 손이 떨렸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나으리 이런 누추한 곳에 행차하실 줄은 몰랐사옵니다. 선비가 조용히 손을 저었습니다. 내일 아침 관아 마당에 백성들을 모으시오. 그리고 길수라는 자를 감옥에서 데려오시오. 이방이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났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지요. 이 선비가 누구인지를 이방은 이미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홀로 방 안에 앉아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며칠에 걸쳐 적어온 기록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폈지요. 약초 강탈의 날짜와 장소, 곤장을 맞은 길수의 상태, 어머니의 병세, 빼앗긴 약재의 종류와 양 마을 사람들의 증언까지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비가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붓으로 빠진 곳을 채워 넣었지요.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두루마리 위의 글자들이 일렁였습니다. 이튿날 아침동이 트기도 전에 관아 마당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아는 자는 없었으나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운을 사람들은 느꼈지요. 장터 노파도 왔고 포목전 주인도 왔으며 길수의 선행을 기억하는 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박찬봉이 이른 아침부터 관아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새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린 모습이었지요.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의 잔치날이라도 되는 양 입가에 웃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곁에는 아전들이 늘어서 있었지요. 바로 그때 선비가 관아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마당 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비에게 향하였지요. 선비가 마당 한가운데 서더니 소매 안에서 그 패를 다시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나는 조정에서 내려온 암행감찰이요. 그 한마디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박찬봉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당혹감이 번지기 시작하였지요. 감찰이 이방에게 눈짓하였습니다. 이방이 아전 둘을 데리고 감옥 쪽으로 사라졌지요. 잠시 후 감옥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야위고 상처난 몸으로 길수가 마당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는 때가 온 것이지요. 길수가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째 햇빛도 보지 못한 얼굴이 창백하였고
매 맞은 자리가 아직 아물지 않은 듯 걸음이 조심스러웠지요. 그러나 길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장터 노파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파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포목전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길수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멘 감찰이 마당 한가운데로 나섰습니다. 두루마리를 두 손으로 펼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이 고을 아전 박찬봉의 악행을 낱낱이 밝히겠소.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아침이었지요. 감찰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약초 강탈 기록이 낭독되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빼앗긴 약재의 종류와 양이 하나하나 불려나갔지요. 길수의 약보자기가 증거물로 앞에 놓였습니다. 보자기 안쪽에 새겨진 표식이 관하창고, 기록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창고에 쌓인 약재들이 모두 백성들에게서 강탈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찬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버티려는 듯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요. 두 번째로 길수의 누명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찰이 두루마리를 한 장 더 펼쳤지요. 길수가 감옥에 끌려간 날의 기록이 낭독되었습니다. 박찬봉이 직접 도둑 누명을 씌우도록 아전들에게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아전 하나가 마당 한켠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그 모습이 말해주고 있었지요. 그때 장터 노파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길수는 도둑이 아니요. 내 손자 약을 대신 캐다 준 사람이요. 포목전 주인이 그 뒤를 이었지요. 우리 아이 열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요. 이 고을에서 길수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소.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내가 증언하겠소. 길수는 평생 남을 속인 적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의 목소리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을 피하고 고개를 돌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앞으로 나서고 있었지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억눌려 있던 마음이 마침내 숨통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박찬봉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였습니다. 아전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지요. 박찬봉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꾸며낸 것이요. 나는 관할을 위해 일한 것뿐이요. 감찰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할을 위한 것이라면 어찌하여 빼앗은 약재가 창고가 아닌 박찬봉 사가에 쌓여 있는 게요? 그 한마디에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박찬봉의 입이 열렸다 닫혔지요. 변명할 말을 찾으려 하였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찬봉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무거운 몸이 바닥에 꿀리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지요. 살려주시오. 한 번만 봐주시오. 박찬봉이 울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며칠 전 길수가 그 앞에서 약을 돌려달라 빌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지요. 그때 박찬봉이 무엇라 하였습니까? 천한 것의 목숨은 값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였는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가장 무거운 대답이었지요. 감찰이 이 방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박찬봉을 즉시 파직하고 형벌을 집행하시오. 아전들이 박찬봉의 두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찬봉이 울며 불며 변명을 이어갔으나 이제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질질 끌려가며 비틀거리는 모습에 마당 안 사람들이 저마다 긴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그 탄식이 슬픔인지 통쾌함인지 알 수 없었으나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풀려나오는 것만은 분명하였지요. 낙엽 하나가 마당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빙글빙글 돌다가 조용히 땅에 내려앉았지요. 죄는 결국 드러나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박찬봉이 끌려간 뒤 관아 마당은 한동안 조용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리에 서서 멍하니 그 자리를 바라보았지요.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려 있던 것이 거친 자리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기쁨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마당 안을 천천히 채워갔지요. 아멘 감찰이 길수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길수는 마당 한켠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야위고 상처난 몸이었으나 눈빛은 맑았습니다. 감찰이 길수 앞에 서며 말하였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소. 길수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억울함이 풀렸다는 실감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 생각이 먼저 밀려왔지요. 길수가 감찰을 향하여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미는 어떠하옵니까? 감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시오. 이미 사람을 보내 살피도록 하였소. 길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워졌지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소리 내어 울지 않았던 길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뜨거움을 막을 수가 없었지요. 길수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감찰의 허락을 받아 길수가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지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둘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맞추며 길수의 걸음을 배웅하였지요. 그 짧은 눈빛들 속에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길수가 집 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방문 앞에 섰지요. 잠시 멈추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손을 들어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요. 그러나 가슴이 가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 계셨지요. 길수가 방 안으로 들어와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감싸 쥐었지요. 어머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길수가 그 손을 두 손 사이에 넣고 천천히 비볐지요. 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길수야. 그 한마디였습니다. 길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지요. 예, 어미 왔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지요. 어머니의 손에 힘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떡장수 노파가 앞장을 섰고 포목전 주인이 뒤를 따랐으며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왔지요. 사람들이 마당에 서서 길수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나서지 못하여 미안하오.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길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파에게 맞절을 하였지요. 어려운 때 마음을 써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옵니다. 그날 오후 아멘 감찰이 다시 길수를 찾아왔습니다. 감찰이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말하였지요. 이 고을에서 당신의 행실을 두루 살폈소. 약초 하나를 캘 때도 산을 아끼고 남의 아픔을 제 아픔처럼 여기며 억울한 자리에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소. 그것이 진정한 사람됨이요. 길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시옵니다. 그저 어미 가르침대로 살았을 뿐이옵니다. 감찰이 품 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고을을 돌볼 직임을 맡아주시오. 신분이 아니라 행실로 사람을 쓰는 것이 조정의 뜻이오. 길수가 두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어머니 방 쪽을 한 번 바라보았다가
다시 감찰을 향하여 깊이 절하였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날들이, 그 고된 날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약보자기가 다시 길수의 손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감찰이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돌려보낸 것이지요. 길수가 그 낡은 보자기를 펼쳐 들었습니다. 흙이 묻고 헤어진 자리가 있었으나 보자기는 온전하였지요. 길수가 그것을 조심스레 개어 어머니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그 뒤로 이 고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마음 놓고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고 장터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지요. 길수는 관직에 오른 뒤에도 새벽이면 손수 마당을 쓸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전히 허허 웃으며 말하였지요. 약초도 신분을 따지지 않듯이 사람도 그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됨은 신분이 아니라 행실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행실이 천하면 천한 것이요.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행실이 바르면 그것이 곧 귀한 것이지요. 길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훗날 이 고을에서는 낡은 약보자기를 보면 길수를 떠올렸다고 하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몸을 닦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길수는 천민이었으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사람됨을 잃지 않았지요. 그 바른 행실이 결국 하늘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맹자께서도 말씀하셨지요.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수고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길수가 겪은 고난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빚기 위한 것이었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억울하고 막막한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아온 날들은 반드시 빛을 발하는 법이지요. 길수의 낡은 약보자기처럼 여러분의 성실한 하루하루가 언젠가 가장 빛나는 증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